원래 2시간 내지 3시간 하는 강의를 이렇게 50분 만에 하게 됐습니다. 아주 짧고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말 중에 가장 잘못되고 착각하는 말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원래 인사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잘 죽고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맞다고 말이죠. 그죠? 아까 우리 이영준 이사장께서 시한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나는 꼭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그 뭐죠? well aging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예, 아일랜드 극작가입니다. 예, 노벨 문학상을 탄 셰익스피어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죠. 이분의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그분의 묘비명입니다. 서양에 있는 분들은 자기 생애를 마무리 지면서 유언처럼 묘비명을 남겨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묘지에 가보면 학생 뭐뭐뭐 지묘 굉장히 재미없죠. 그죠? 버나드 쇼가 어떤 묘비명을 남겼느냐면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남겼다고요. 뭐 대단한 명을 남길 줄 알았는데 아주 재밌게 위트 있게 이런 명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물쭈물 하다가 어느 날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공자께서는 인생 50을 지천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1000명을 듣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50이 되면 뭐 하늘에서 뭐가 열려서 무슨 계시가 내리는 이런 말이 아니라 네 삶의 방향성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그 회개라는 게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죄사함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의 말은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 살고자 했던 데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 말이 뭐냐면 가치로운 삶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는 거지.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면서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족도 부양했다고 한다면 이제 50이 되면 그걸 전환해서 보다 더 가치로운 일을 위해서 살라. 이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치롭다는 건 뭐냐면 이타적인 거죠. 우리가 가치로운 사람이라는 게 자기만 뭐 대단히 뭐 잘 먹고 잘 살고자 했던 사람을 보고 가치로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지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장례식에 갔는데 아니 뭐 목사님이 그 사람 설명하면서 이분은 강남의 제일 좋은 로얄 타워 팰리스에 살았으며 자동차는 제일 비싼 차를 몰고 다니셨으며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이분은 가난했지만 남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어려운 사람들 도왔고 자식들을 이렇게 희생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세계, 그 가치로운 세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효자라 그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충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타적인 가치로운 삶을 산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떠받드는 거죠. 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과거에 김구 선생께서 백범일지에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묻기를 네 소원이 뭐냐? 그때 김구 선생은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느님이 묻기를 두 번째 소원은 뭐냐? 두 번째 소원도 대한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 번째 소원은 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더 크게 소리내어 대한의 독립이 올지다 라고 말하겠다. 여러분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가장 가치로운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거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건 매국이에요. 나라를 잃었는데 자기는 호화호식하면서 잘 살았다. 그거 다 손가락하고 질 받고 지탄 받겠지.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효가 있고 이완용의 효가 있어요. 이완용은 대단히 명필가였습니다. 당대에 굉장히 명필의 서예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작품은 뭐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합니다만 30만 원에 팔렸고, 안중근 의사의 짧은 그런 말이죠, 약 50억 가량에 팔렸습니다. 가치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즐겁고 뭐 내 건강을 위해서도 뭘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모순이 뭐냐? 분단입니다. 그토록 소리내어서 독립을 외쳤지만은 이 나라는 온전히 독립이 안 된 겁니다. 반쪽 안에만 행보가. 여러분들, 내 상체는 참으로 건강해서 좋아요. 그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요즘 그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단의 고통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묻기를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대한의 통일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통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한반도 통일과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6차 핵실험에서 어떤 핵에 대한 실험을 했냐면 그 규모가 160킬로톤입니다. 그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여러분,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 폭탄을 투하됐는데, 그때 투하된 원자 폭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15킬로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보다도 열 몇 배가 되는 그 규모의 핵실험을 6차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히로시마의 인구가 35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원폭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희생됐느냐?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5분의 2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 핵이 한 발 떨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그런 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적어도 200만 이상이 희생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미 전력 핵을 가지고 평양에다가 그냥 내리 꽂아버린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성자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가정해 봤을 때 성자가 있느냐고요.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한반도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본질적으로 북한이 왜 이게 핵에 매달리고 있냐 이 말이죠. 이게 남침도인데 말이죠. 김일성이 6.25 때 이 부산, 대구, 일원만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죠. 그리고 결국은 미국의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반격이 되어집니다. 그래 통일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은 1956년도부터 뭐라고 했냐면은 왜 조국 해방전쟁, 그들이 말하는 그것을 왜 성공 못했느냐? 핵이 없어서 그랬다. 핵이 한 발만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고 우리는 남조선을 완전히 해방시켰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핵 보유를 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작년에 핵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법제화를 이미 북한이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그냥 단순한 공산주의 국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김형직, 엄마가 강반석이에요. 강반석, 여기 크리스찬들 계시겠습니다만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집안이었단 말이죠. 기독교의 독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김일성은 젊을 때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교회에. 그러다 공산주의에 심취해가지고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공산주의에다가 기독교식 메시아주의를 혼합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주체사상이에요. 그래서 수령 영도령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원래 공산주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급을 타파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동근주의를 타파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3대 세습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공산주의가 어딨냐는 말이죠. 그걸 막자고, 그걸 거부하고 나온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3대를 내려오면서 이걸 뭐로 규정을 했냐면은 백두혈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민들을 교화시켰냐면은 이 백두혈통을 결사옹이해야 된다. 인민들이 다 죽더라도 이 백두혈통만 남아있으면 공산주의 혁명은 성공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백두혈통을 옹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이 강력히 제재했죠. 그런데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북한 경제가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소위 고난의 행군이 있었죠. 얼마가 죽었느냐? 200만이 아사했습니다. 단순히 굶어 죽은 사람도 많지만은 뗄 수 있는 이 뗄감이 없어가지고 국수나 이런 것을 그냥 맹물에다가 불려서 먹으니까 겨울이 되니까 장염이 생기버린 거예요. 그거 영양실조가 오고 장염이 오면 죽어요. 그래서 2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요? 백두혈통만 남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도.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이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장마당이 세워졌죠. 전국에 이 북한 전역에 500개 정도의 장마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돈주라고 하는 신흥 이 자본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평양에는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프리미엄 붙듯이 그렇게 새로운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이 외부 정보의 유입입니다. 노트텔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한국 드라마가 그냥 방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북한 노동 TV 틀면 위대하신 장군님께서는 뭐 이거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뭐 이거 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도 재미없다. 아니 남조선 드라마를 틀어보니까 막 어쩔 때 울고 막 그냥 웃고 막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지 않나 막 그냥 막장 드라마까지 너무너무 재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 북한에서 말이죠, 원래는 모든 사람들은 동무라고 불러야 됩니다. 동무. 혁명을 이루어야 될 같은 동지고 동무라고 말해요. 그 혁명 의지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그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에서 동무라는 말을 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 그러고 이제 오빠. 그 다음에는 335 모여가지고 운동회를 하는데 말이죠, 총 걸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화이팅 이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화이팅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화이팅 그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걸 검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부의 적은 백두혈통 옹이해가지고 결사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내부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때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한반도의 위기는 미중 패권주의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스스로가 God bless in America, 우리나라는 하늘이 축복해서 세운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국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기들의 모토, 자기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유와 인권, 평화, 평등의 종주국이죠. 민주주의의 종주국이었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중국은 어떻느냐면은 중국은 예부터 몇 천 년부터 자기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중이에요. 중. 딱 가운데다 이거 자기들이. 여러분 중국은요 역대 모든 국가 명칭이 한자예요. 희한하죠? 당, 청, 송, 명 뭐 전부 다 한자만 씁니다. 왜?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방에 있는 국가들은요 오랑캐 국가라 그래서 동쪽에는 동이, 서쪽에는 서융, 남쪽에는 남만, 북쪽에는 북적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럼 더 멀리 있는 나라는 오랑캐도 아니고 아주 금수 같은 나라라 그래서 세자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미리견, 뭐 아라사, 구라파 뭐 이런 말은 중국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 자기들이 철저히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산혁명이 일어났죠. 그런데 공산주의에다가 여기도 뭐가 들어옵니까? 시진핑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황제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 시진핑은 단순히 국가 주석이 아니라 시황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중 패권 전쟁을 단지 뭐 경제적인 것, 뭐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충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문명의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문명의 충돌. 양보할 수 없는 충돌이 벌어졌는데 하필이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한미일, 그 다음에 북중러라고 하는 이 여기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러한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은 신냉전의 시대다 그럽니다. 과거에 6.25 때는 이념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16개국의 유엔군이 온 것은 뭐냐면은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악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민주 진영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졌다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국가 이익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통일을 저기 북한, 러시아, 중국만 반대했느냐? 사실 일본은 더 반대했어요. 미국 반대합니다. 머리 아프다 이 말이죠. 중국도 순망치안이라 그래서 잇몸이 다치면 이가 아프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분단되어 있는 상태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번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한다. 지금까지도 말로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걸 공식 선언문으로 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통일의 기회가 우리한테 왔다. 그러면 이 한반도의 통일의 비전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북한이 변한다고 해서 아니면 남한이 변한다고 해서 북한은 앞서서 말했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한사 우리 한국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온갖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한테 꼰대 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저놈들은 말이지 뭘 몰라 말이에요.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대단합니다. 특히 정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도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했다가는 판 뒤집는다고요. 갈등이 이거 심각하지. 그 다음에 남녀 간의 갈등.
머스큘리즘이라고 하는 남성주의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주의가 첨예하게 그냥 맞붙었습니다. LGBTQ라고 하는 뭐 레즈비언, 호모, 뭐 게이, 뭐 이거 다 인권 보장하고 다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요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1948년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통일이 되면 더 큰 혼란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통일 한반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말이죠. 통일을 통해서 대박을 친 나라가 있어요. 세계 제1의 국가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대부분 독일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국호가 뭐예요?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예요. 통일됐다 이 말이죠. 1776년에 7월 4일이 독립일이죠. 이 한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는데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전제를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 세계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선언문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이루었죠.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떤 걸 찾았느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남녀를 만드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다. 거기서 뭘 찾아냅니까? 생육하라 생명권을 찾았고 번성하라 자유권을 찾았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는 행복 추구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을 하는 거죠. 이 비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여러분, 이거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그 체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지금의 상식이 과거에는 기적인 겁니다. 이 당시에 유럽은 전부 다 왕정 국가지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반상의 제도라고 그랬죠. 양반상동이 딱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걸 누가 왕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했다가는 어때요? 그 다음날 그냥 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왕권에 대한 반역이지요. 삼족을 멸해버린 겁니다. 그 말했다가는. 이 위대한 선언이 이때 나옵니다. 이게 건국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국의 비전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사회에 흑인 노예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흑인 노예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 명의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바치느냐? 65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들의 비전의 모든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는 흑인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흑인을 노예로 삼느냐? 여기에 에브라함 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노예 해방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미국의 갈등은 계속됐죠. 그러나 뭐 인종, 문화, 뭐 언어 모든 갈등을 뭘 중심 삼고 해결했느냐? 바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이 자명한 진리의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One Nation Under God. 그 비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코리안 드림은 도대체 무엇일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이 코리안 드림, 우리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분단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드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5,000년 전에 홍익인간의 이념이 출현했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그 비전을 홍익인간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삼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홍익 이념에는 경천이라고 하는 하늘에 대한 섬김이 있습니다. 하늘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인, 사람을 이롭게 한다. 경물, 자연 만물을 이롭게 한다. 이 이상을 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발했다. 여러분, 뭐 자유평등 파괴 같은 것은 근대사회에나 와서 국가적 아젠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5,000년 전에 이런 가치를 세워서 나라를 운영했다. 프랑스의 17대 대통령이 자크 시라크라고 하는 아주 키도 크고 미남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대단히 위대한 나라다.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성인이 나타났는데 이 한국은 아예 성인이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이 홍익인간 정신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DNA 속에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공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몇 번쯤 외침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934번의 외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홍익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고 남을 빼앗고 남을 억압하고 남을 착취해서는 괴로워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평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에도 보면요. 방금 저도 그런 말을 씁니다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 그리고 집을 소개할 때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 집입니다. 등기부 때 보면 내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도 우리 집이랄까 같이 공동 소유처럼. 그 다음에 더 외국인들이 웃기는 건 뭐냐면은 자기 마누라를 소개하는데 이분이 우리 마누라입니다. 이 큰일 날 일이지. 근데 우리 마누라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만나면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그럽니다. 뭐 성씨를 묻고 뭐 지역 뭐 다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그러지요. 제가 최신데 말이죠. 저 대구에 강의를 갔더니 말이죠. 강의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셔서 좋습니다. 어디 최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디 최십니까? 이야, 네 형제네. 그럼 몇 대 손입니까? 몇 대 손? 내가 할 몇 번 아이가? 바로 반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늘 무슨 공통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 민족의 DNA 속에 평화를 애호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은 단지 어떤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잘 사는 국가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비전을 도덕적 이상주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신라가 어떻게 통일합니까? 통일의 힘이 뭐 나당연합군을 통해서 자꾸 군사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무력으로만. 그게 아니라 신라가 통일했던 근본 원인은 뭐냐면은 풍류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화랑이 가지고 있던 풍류의 사상. 그게 삼교일합이라고 해서 유불선의 삼교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 최치원 선생이 낭낭비 서문에 뭐라고 씁니까? 접화군생이라고.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어우러진다. 이게 홍익의 근본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불국정토를 추구했죠. 석가가 말한 불교의 이상국가를 여기에다가 실현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고려가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일의 불교 문화를 꼽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은 어땠습니까? 공자의 유학적 이상세계, 유자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도덕적 이상주의를 주장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효와 충의 가치, 대가족주의를 선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한민족입니다. 이 한이라는 말은 이 한사상을 연구한 김상일 교수에 의하면 2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하면 하나, 그 다음에 뭐 한 셋이쯤 가지 그러면 대충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바가지 그러면 가득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24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보면 애매모호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일본 사람하고 과거에 약속을 하면요. 몇 시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다고. 3시에 오세요. 3시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3시쯤? 좀이 10분 전이 옵니까? 10분 후입니까? 점 하면 그냥 알아들어야지. 왜 그래요? 우리는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좀 일찍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좀 늦게도 올 수 있으니까 여유를 줘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의 나라지. 그러니까 과거에 여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는 나라죠. 근데 이 한이라는 어원은 뭐냐?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환인이 환웅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환이 뭔지 아십니까? 이 환이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환하다, 빛이 밝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여기 불교인들 계시겠습니다만은 비로자나불이라 화엄경의 중심이 되는 화엄경의 중심이 되는 그것이 비로자나불이에요. 그게 광명심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첫 출현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이라는 말. 우리 국호가 한입니다. 그죠? 국호가 한이에요. 이름을 지을 때 고종이 그 좋은 이름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 조선은 이미 끝났고 그럼 조선 뒤에가 뭐였는데? 사만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만이니까 마한 지난 변한이니까 그 한자를 해서 고조선의 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해서 한이라 하자.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한은요, 빛을 말하는 빛.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사무총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배달의 민족이다. 전 세계에서 짜장면 제일 빨리 배달하는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네. 주문하면 10분 만에 그냥 오토바이 소리 나고 그냥 딱 배달이 돼버려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배달이라는 것은 밝음의 땅이라고 하는 우리말이에요. 밝음의 땅. 그래서 도읍을 어디 정했다고요? 아사달이라고 그랬다. 밝음의 땅에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라는 말이 일본으로 그대로 건너가서 아사 공항 그러면 아침밥이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사. 그리고 우리 민족은 뭐예요? 환에서 왔기 때문에, 빛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연세가 다 드셔서 죽은 어른을 보고 그분 죽었다 그런 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죠? 뭐라고 그랬죠?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빛에서 와서 빛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상징하는 흰옷을 상복으로 입었다. 전 세계에서 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 까만 옷을 입었어요.
우울하고 슬프고 두렵고. 그런데 우리 민족만이 백이민족, 하얀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 홍익정신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는데 이게 3.1 만세운동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은 뭐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윌슨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식민지가 됐던 모든 국가들은 스스로가 해방하라.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는데 이 기회에 우리나라도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에서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김규식 선생을 파리 강화회의에 보냅니다. 여러분 김규식 선생은 9개 언어를 했던 천재입니다. 9개 언어를 썼어요. 불어, 독일어, 영어, 심지어는 산스크리트까지 마스터를 한 양반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학을 했고 로노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던 언어의 천재입니다. 이분이 말이 돼야 되니까 거기 간 거예요. 우리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규식 선생이 독립청원서를 가지고 파리 강화회담에 참여했는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패전 국가에 있던 나라들의 식민지는 다 해방이 되는데 여러분 일본은 그때 1차 대전 때 패전 국가였습니까? 성전 국가였습니까? 성전 국가였어요. 왜? 영일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일 동맹에 의해서 일본이 성전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외교 무대에서 전부 다 조선은 일본의 통치를 바라고 있는 거다. 우리가 도와주고 바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거지. 무슨 독립? 그걸 모든 우리 국민들이 독립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덕수라고 하는 분을 김규식 선생이 일본으로 급파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장덕수 선생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의 유학생 1000명을 모아요. 왜 그랬느냐? 외국 공간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독립 의지를.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안에는 외교권이 박탈되고 외교 영사관이나 공사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팔룡이라는 사람이 이광수가 글을 쓰고 거기서 선언문을 낭독한 것이 28 독립선언이라는 거예요. 그 28 독립선언을 1000명의 유학생들이 하고 난 다음에 이 한국으로 누구를 보냈냐? 송계백이라는 유학생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그 당시에 민족학자였고 독립운동가였던 송진우 선생, 중앙학교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걸 들고 손병희, 그 당시에 천도교의 3대 교주가 되시지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설득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3.1 운동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최팔룡 유학생도 일본에 건거돼서 순국을 합니다. 한국의 이 독립의지를 전했던 송계백 열사도 결국 일본에 잡혀서 순국을 합니다. 우리가 단지 3.1 운동하면 유관순 누나 뭐 이 정도 생각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터전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1 운동은 전국적으로 218개 지역에서 211개 군 단위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김희 독립선언서를 보시면 모든 내용의 가장 추격적인 것이 뭐냐면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이화세계를 이루자는 겁니다. 단지 일본이 미우니까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다시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의지의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3.1 운동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세계평화입니다. 평화 애호고 생명 존중에 입각한 비폭력 운동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애주의, 동학혁명의 인내천사상,
그 다음에 시민이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자발적 시민 주체.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3.1운동의 목표는 뉴 네이션 빌딩이라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국가 건설을 염원했다는 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출현한 것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 했다는 거예요. 민국, 공화제를 택하겠다. 비로소 민주주의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실현을 건국강령에 넣게 됩니다. 단지 이 3.1운동이 우리 민족 내에서만 일어났던 운동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영국의 압제하에 있었던 인도에서 여기에 자극을 받습니다. 나중 네로라고 하는 수상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3.1운동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이 마하트마 간디가 샤티그라하라고 하는 진리파지와 아힘사라고 하는 불살생 비폭력 투쟁을 벌여 나갔습니다. 마틴 루터킹이 흑인 인권운동, 비폭력적으로 벌였던 흑인 운동, 그 다음에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라파트 헤이트라고 하는 인종 분리주의를 반대하는 그 운동을 한 것이죠. 이것이 다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3.1운동은 단지 우리 한국 내에서의 민족에 대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세계 평화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설명했듯이 지금은 이 한반도를 중심 삼고 굉장한 위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겁니다. 여명이라는 말을 아시죠?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짙은 어둠이 쳐다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통일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됩니까? 흡수 통일이다, 뭐 연방제 통일이다라고 하는 무슨 상황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걸 아무리 논의해도 그건 합의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민주당, 국민의힘, 여야당도 합의가 안 되는데 그게 합의가 되겠어요? 계속 싸움만 벌어지겠지요. 7,500만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의 이상이 구현된 세계가 바로 뉴네이션, 통일한국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짧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문현진이라고 하는 이 박사께서 저술하신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이 책자 속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필독으로 올라, 미 정보국의 필독서로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이걸 꼭 한번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복 80주년이 됩니다. 내년이죠. 우리는 앞서서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통일 실천 1000만 대행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서 시민들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8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8수는 재출발의 수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통일은 누가 이루느냐? 정치인이 경제적으로 아니면 무력을 가지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통일은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사례가 앞서서 말씀드린 독일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통일될 때 결정적으로 통일의 저해 요소가 뭐였냐면은 동독에 40만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 정부에서 전화 한 통으로 이 시민들의
골기를 막으라고 했으면 총칼로 진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밤마다 베를린 장벽에 앞에 서서 촛불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촛불 시위가 있었으면 이거 독일의 베를린에서 했던 일입니다. 전부 촛불을 켜고 독일의 통일을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련 군대들이 와가지고 지키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시민들이 가서 그 소련 군인들을 끌어안아요. 우리나라로 통일해야 돼요.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우는 겁니다. 소련군도 자기가 왜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서 막지를 않고 철군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군대가 시민의 힘에 의해서 소련으로 돌아가고 독일은 통일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시민의 힘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1000명이 함께 꿈을 꾼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씨가 모여서 나무가 되고 또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듯이 오늘 우리가 통일의 씨앗들을 시민의 힘으로 하나하나 심어서 통일의 나무를 가꾸고 통일의 숲을 이룬다고 한다면 통일은 우리 다다음 세대나 일어날 그러한 일이 아니라 우리 당대에 우리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